자, 우리는 254번 할 차례죠. 254번 볼게요.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전히 역사서 물어보면서 역사학자 물어보죠. 자, 무릇 동양의 수천년 교화계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인들을 전해주고 밝혀준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하면 어째서이며 자,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해서 개량하고 구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유교 구신론이겠죠? 자, 유교 구신론은 박은식에 대한 설명이고 자, 박은식은 1번 조선얼을 강조하면서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자, 얼 사상을 강조하면서 조선학 운동은 정인부. 일단 얼 나오면 정인부죠. 자, 그 다음에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신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그래서 요 형, 그러니까 형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형태니까. 하지만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과 또는 뭐 혼 이런 거를 또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요게 박은식. 그리고 박은식은 지금 또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2차 개헌을 주도하기도 했었던 인물이 박은식이기도 하죠.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부주석제 체제 아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하였다. 자, 주석 부주석제면 5차 개헌이고 1944년에 있었던 5차 개헌이고 여기서 주석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김구죠. 자, 그 다음에 4번 독사신론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했다. 자, 민족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라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채호, 독사신론 신채호.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거의 저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고 자, 우리는 255번 한번 볼 건데 이 문제는 이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였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박은식, 신채호만 매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역사학자를 한번 실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계급투쟁은 민족의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민족의 내쟁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약화를 따르는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수모를 초래할 것이다. 계급투쟁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민족 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에 소되는 문제다. 이 세계적 기운과 민족적 요청에 민족사관을 출발하는 것이며 민족사는 그 향로와 방법을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지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계급투쟁을 어때요? 살짝 비판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사회주의는 아니라는 거네? 그쵸? 자, 그러면 사회주의 일단 빼고 사회경제사학 빼고 나머지 역사학에서 찾으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 그 이외의 힌트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이 뭘로 힌트를 찾을 수밖에 없냐? 책, 그쵸?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조선민족사 개론이라는 책이 나오죠. 그래서 조선민족사 개론이라는 책에서 아하,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냐? 손진태. 자, 그러면 손진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이 손진태는 진단학회에 참가했다. 실증주의 사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민속학을 처음 학문적인 어떤 갈래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민속학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손진태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조선민족이라는 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선민속이라는 책이 있고 조선민족사 개론이죠. 그래서 조선민족사 개론, 뭐 국사대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책으로 구분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손진태 하면은 진단학회 이렇게 또 연결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1번 조선 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를 저술하였다. 자, 뭐 늘 나오는 신채호 알아두시고 자, 대동사상을 수용한 유교구신론을 주장하였다. 대동사상, 유교구신론, 대동고대사론, 박은식. 2번에 박은식. 자, 3번 진단학보를 발간한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네, 정답은 3번.
4번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 연재. 일단 얼 나오면 누구예요? 얼. 정인보. 얼은 정인보.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죠? 신태호의 학설을 계승했으며 신채호의 학설을 계승했으며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릉비를 연구했다. 누굴까? 야, 누구야? 정인보죠. 신채호의 학설을 계승했으면 민족주의 사학이겠죠? 그러면은 박은식, 신채호가 약간 20년대, 10년대 요때면 30년대로 넘어가면 정인보 아닌 문일평. 그쵸? 그리고 광개토대왕 릉비를 연구했어요. 그게 정인보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릉비 연구, 그리고 신채호 사상 계승, 이렇게 하면 정인보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됐죠? 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256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글을 쓴 인물의 주장과 같은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 제시문도 되게 잘 나오는, 그쵸? 여러분 잘 봐주세요.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에서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역사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세계사적,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자, 우리가 지리적 조건이나 인종학적 골상, 그러니까 생긴 모습이나 지리적 조건이나 문화 형태나 이런 건 조금 다를 수는 있지. 조금 다른 민족과 다를 수는 있는데 자, 그런데 역사 발전 법칙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구별된 정도로 특이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역사 발전은 맨 마지막 줄에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해 온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역사 발전에 있어서는 야, 우리 안 특이해. 너네랑 비슷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사회경제사학에서 정체성론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일제의 역사 왜곡 중에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체! 너네 역사는 정체됐어. 뭔 말이야? 멈췄어. 이 말이잖아요. 너네 역사는 발전이 없어. 그래서 일본이 주장한 중세 부재론이라고 하죠. 중세가 없잖아. 또는 봉건사회 부재론. 그러니까 봉건제도도 없고 그래서 봉사라고 썼네. 봉건사회. 중세도 없고 봉건사회도 없지. 너네는 없지. 그러니까 너네는 멈춘 거야. 그러면서 일본은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의 한 10세기 정도의 아주 미개한 상태로 조선은 남아있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역사 왜곡에서의 정체성론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니 우리도 너네랑 비슷하게 발전해 왔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체성론을 반박하고 있고 이 사회경제사학은 유물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유물사관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백남운. 이 사람의 저서는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따로 외울 필요 없다고 했고 그래서 사회경제사학 백남운, 정체성론 반박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제시문이 잘 나온다는 거. 알겠죠? 이 제시문. 자, 그러면 1번. 민족정신을 강조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의 특색과 전통을 찾았다. 자, 민족정신을 강조하며 민족의식, 그 사상, 혼, 그 다음에 난가사상, 이런 걸 강조하는 건 민족주의 사학이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에 해당하는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두 번째, 신채호와 박은식의 사상을 계승했다. 민족주의 사학 중에서도 정인보 아니면 문일평이지. 그 다음 세대니까. 주로 30년대 활동했던. 자, 그 다음에 역사학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문헌 고증을 중시했다. 문헌 고증이라는 게 딱 증거를 제시하는 실증적인 걸 강조하니까 실증주의 사학이겠지. 여기 실증주의 사학. 실증주의 사학이 아까 랑케사관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사실만 강조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이병도, 손진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민족 정신. 그게 뭔데? 얼이 뭔데? 혼이 뭐야? 그런 게 있어? 실체가 없잖아.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볼 때 사회경제사학은 저런 빨갱이들이 되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학문으로서의 역사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정신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학문만 강조하는 게 바로 실증주의사. 실증주의사 진단학회 이병도 손진태 이렇게 쫙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국사회 발전 과정을 사회경제사학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네, 이게 사회경제사학.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7번 갑시다. 가.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수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다른 문화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돼야 하는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 앞에서 나온 사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여기는 백남운의 사회경제사학이죠? 사회경제사학. 이렇게 쓸게요. 그냥 사회경제사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세 상태에 서술할지니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으며 자, 역사를 빼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지니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그 역시 무거울진적. 자, 역사의 책임은 중요하다. 신채호. 자, 그러면 박은식, 아니 백남은 신채호. 자, 1번.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여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였다. 나죠. 가가 아니라 나.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사학을 내세웠다. 맞아요. 가. 맞죠? 자, 3번. 진단학회 결성을 주도했다. 이병도, 손진태, 진단학회. 자,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혈사를 주장한 박은식.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대동고대사론, 유교구신론.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저서는 외워야죠. 자, 정답은 2번. 자, 258번으로 가볼까요? 자, 교육운동과 종교운동에서 가봅시다.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한글신문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언제? 한글신문 발행이 허용된 건? 자, 그러니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간행이 된 거죠. 1920. 그래서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100주년 넘은 거 알아요? 작년에 이미 100주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3월에 동아일보에서 한번 기념식을 했었고, 그 다음에 4월인가 5월인가에 이제 조선일보. 그래서 다 100주년이 넘었죠. 그래요. 내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뭐 민족신문 막 그래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한테 이제 정치적인 거나 뭐 이런 뭐 얘기는 많이 안 하려고 해요. 또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다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보통 수업 시간에 정치 얘기 안 하고 연예인 얘기 안 하고. 왜냐면 내가 누구를 막 비판을 해. 근데 또 팬이 있을 수 있다? 기분 나쁠 수 있어. 어떤 연예인이든 팬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 좀 안 하려고 하죠. 되도록이면. 불문율이라고나 할까요?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요. 자, 보시면 이에 따라 가가 창간되었다. 그러면 한글신문 발행을 허용했으니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창간했다. 자, 창간 연도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쵸? 1920. 자, 그러면 폐간은 언제야? 언젠간 폐간이 됐겠지. 폐간은 언제 됐어? 지금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일제시대 중간에 폐간된 거 말하는 거죠. 당연히. 뭐 그런 걸 굳이 말해야 돼. 당연한 거지. 자, 그럼 언제 폐간됐어? 40년. 둘 다 40년에 폐간이 돼요. 20년에 창간, 40년에 폐간.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동아일보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그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정간 먹은 거 있죠. 네, 그게 이제 1936년. 여기다 써볼게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정간. 아이고 연도도 써야지. 1936년 정간. 자, 원래는 조선 동아일보라고 하는 그때 이제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었던 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조선 중앙일보라는 그 신문에서 먼저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낸 거야. 동아일보가 본 거야. 좋아. 우리도 하자. 그래서 했는데 걸린 건 여기가 먼저 걸린 거지. 그래서 여기는 정간. 아까 조선 중앙일보 있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그 신문은 워낙 재정난이 안 좋았어요. 원래. 그래서 폐간. 조선 중앙일보는 폐간. 동아일보는 정간 먹었지. 그게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거기 보시면 가는 자치운동을 모색하던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을 실어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자, 연도 써볼게요. 우리 아까 나온 거 같지 않아요? 1924년에 동아일보에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 실어가지고 욕먹고. 자,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일제로부터 정간 처분받았다. 자, 이것도 연도 1936년. 자, 일제시대나 요 근현대사에서는 나올 때마다 연도를 체크를 여러분하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자, 연도 한번 써보시고. 자, 그럼 1번. 한글 보급운동에 앞장서 한글 원본을 만들었다. 자, 문맹퇴치 운동이라고 하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엄청 높았대요. 한 80% 정도 높았기 때문에 문맹퇴치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 문맹퇴치 운동은 주로 이런 언론사에서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 문맹퇴치 운동은 문자보급 운동. 자, 문자보급 운동은 1929년에서 34년 사이에 조선일보가 주도하게 되죠. 조선일보 주도. 자, 그 다음에 분화로드 운동은 1931년에서 34년 동아일보가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문맹퇴치 운동은 30년대라는 거 알 수 있죠. 30년대 전반. 자, 그래서 이런 문맹퇴치 운동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제시문 다시 볼게요. 한글 보급 운동에 앞장서서 한글 원본을 만들었다. 여기 이제 문자 보급 운동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한글을 보급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글 원본이라는 이 이제 교본 같은 걸 만들어서 썼다. 이게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자, 그 다음에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농촌계모 운동을 전개했다. 자, 분화로드 운동이 동아일보. 그래서 여기서 동아일보 찾으라는 거니까 정답은 2번. 개벽,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 천도교 계열에서, 천도교에서. 개벽,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한 건 천도교. 아까 어린이 나왔잖아요. 잡지 어린이. 천도교 소년회, 방정환. 그거 어린이죠. 이거. 천도교. 자, 그 다음에 4번.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다. 신간회랑 엄청 돈독하다. 조선일보가 그런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59번.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자, 순서대로 한번 나열 또 해봅시다. 자, 기억.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었다. 창간. 아까 20. 창간 20. 자, 동경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였다. 동경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도쿄. 네, 도쿄에서. 자, 요게 이제 28 독립선언. 자, 28 독립선언은 3.1운동 직전에 있었으니까 1919. 자, 그러면 이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단체는 조선 청년 독립단. 조선 청년 독립단 최팔룡이라는 사람이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기출문제 중에서 선언문을 제시하고 다음 선언문이 발표됐을 때의 뭐 상황이 뭐냐 또는 이 선언문 이후에 나온 건 뭐냐. 근데 거기에 선언문에 조선 청년 독립단에서의 이제 독립선언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 최팔룡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조선 청년 독립단을 알고 있으면 아 이거 28 독립선언이구나 이렇게 바로 연결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순종의 국장 이래 만세 시위 사건이 일어났다. 60 만세 운동. 1926년. 자,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다. 자, 조선어 학회. 만약에 여러분이 요 맞춤법 통일안 이거 몇 년인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아냐? 당연히 모르지. 그러면 조선어학회 활동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선어학회는 그 전에 전신이 조선어 연구회였잖아요. 조선어 연구회에서 1931년에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해체될 때까지가 이 활동을 했었을 때죠. 그러면 해체는 언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해체돼요. 42년에. 그래서 조선어학회는 31년부터 42년 사이에 활동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체크해보면 되고 다행스럽게도 리을 보시면 이 30년대에 다른 단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질문 찾으면 되고 자, 이제 우리는 굳이
굳이 맞춤법 통일하나 찾자면 33년. 1933년.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19, 니은, 20, 기역, 60만 세운동, 디귿, 그리고 조선학교 활동, 리을. 이렇게 보면 되죠? 니은, 기읒, 디귿, 리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2번 체크. 자, 그래도 나왔으니까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학교 업적만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선어 연구회. 자, 조선어 연구회는 1921년부터 있었고요. 자, 각야날 제정, 각야날 제정, 잡지, 한글, 발행. 자, 그 다음에 조선어 연구,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 1931년부터 42년까지. 자, 조선어 학회에서는 표준어 제정,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33년에 자,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자,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자, 시도를 했다는 건 실패했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 우리말 큰사전은 국어대사전이잖아요. 이게 언제 완성됐냐? 57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 자, 그러면 봅시다. 표준어 제정,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이런 것들을 했고, 자, 만약에 여기에 잡지 한글을 발행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왜냐면 잡지 한글은 1927년에 발간되기 시작해서 쭉 계속 계속. 그러니까 조선어 학회 연구회에서도 했지만 여긴 시작했고 여기서도 쭉쭉쭉 한글 잡지는 발행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네. 그래서 요렇게 해도 맞아요. 쭉쭉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해체된 사건은 조선어 학회 사건. 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 40년대 사건 물어볼 때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은 이때는 이미 한글 사용이 금지됐지만 기차 안에서 어떤 여학생이 한글 쓰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자기 학교 선생님을 불었는데 조선어 학회 회원이었던 거야. 마침 또 이거 우리말 큰사전 막 이런 거 하고 있었네? 딱 걸렸지. 그래서 해체됐지. 그게 조선어 학회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온 김에 또 두 개를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6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260번은 여러분 해설지에 오류. 해설지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읽어봤을지 모르겠지만 해설지가 왜 오류냐면 제가 이거 문제를 교체하면서 해설지가 교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엄한 소리를 막 하고 있어. 그래서 해설지는 볼 필요가 1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지금 해설해드리는 거 이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설에 오류가 있어. 자, 그러면 1번. 이제 일제강점기의 사회문화의 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현관과 화장실을 갖춘 개량 한옥이 보급되었고 복도와 응접실, 침실 등 개인의 독립된 공간이 있는 문화주택이 등장했다. 개량 한옥이라는 건 약간 이제 중산층? 예, 그 정도가 사는 주택이고 그 다음에 아까 문화주택 기억나요? 예, 상류층이 사는 예, 문화주택. 거기 막 응접실 이러니까 되게 낯설지. 지금은 거실이라고 표현하겠죠. 자, 2번.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 네, 2번. 농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인 농민운동 단체인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되어 보다 조직적으로 농민운동을 이끌었다. 자, 조선농민총동맹은 1927년. 아까 잠깐 설명했죠? 네.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나눠진 게 27년이니까 27년을 말하는 거예요. 방정환과 조초노동을 중심으로 어린이 운동이 전개되면서 처음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자, 방정환이 어린이날 정한 건 맞죠? 어린이날이 정해진 건, 자, 어린이날, 그리고 잡지, 어린이,
이게 1923년. 그리고 이거 주도했던 사람은 아까 방정환 천도교 소년회라고 했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23년에 어린이날 제정, 잡지 어린이 발간. 그리고 이 어린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방정환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린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 나이 어린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예쁜 표현이에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써서 그렇지. 자, 그러면 어쨌든 방정환.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처음에 어린이날은 몇 월 며칠이라고요? 5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5월 1일로 하다가 중간에 30년대인가 40년대인가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바꿨다가 그럼 또 이게 또 겹친대요. 약간 또 다른 뭐 노동절 이런 것도 겹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 그러니까 45년에 5월 5일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됐죠. 자, 어쨌든 3번이 틀리죠. 5월 5일 아니고 5월 1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안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알겠죠?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한데 그냥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이런 것까지 뭐 그냥 우리는 요 정도 알면 돼요. 방정환 천도교 소년의 어린이날 뭐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죠. 자, 4번 도쿄 유학생을 중심으로 토월회가 결성되어 남녀평등, 봉건적 인습, 비판 등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 순회 공연했다. 이런 걸 이제 신극운동이라고 해서 1920년대에 토월회. 토월회는 연극과 관련된 단체라는 거.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일제시대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현대사회. 현대사회로 가보도록 할까요? 현대사회 1번. 자, 현대사회 딱 나오면 이제 국권, 정부 수립 과정 딱 첫 번째 나오겠죠, 당연히. 자, 다음의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재헌국회가 구성되어 헌법을 제정하였다. 자, 봅시다. 재헌국회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재헌국회가 만들어졌다는 건 재헌국회의원을 뽑았다는 거지. 언제?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한 선거가 무슨 선거? 50총선거. 그게 50총선거예요. 그래서 50총선거가 있었고 자, 그러면 50총선거는 1948년 5월이겠지? 여기서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했어요.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재헌 국회를 이제 수립을 했고 재헌 국회가 만들어진 게 이제 5월 31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헌법 제정 공포. 자, 아시죠? 헌법 제정 공포한 날이 재헌절이잖아. 네, 그러니까 며칠? 7월 17일? 네, 맞아요. 7월 17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헌법은 만들었고 공포는 했어. 그럼 대통령은 누가 뽑았어? 일단 국회의원, 일단 재헌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뽑았고, 그쵸?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은 거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 국회의원 선거에 이승만 나갔어.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 그리고 국회의장이 선출이 됐어요. 처음에 재헌국회 국회의장이 선출이 돼서 헌법을 만들고 이제 이거 5월 제가 날짜가 5월 10일이었나 20일 아니 7월 10일이었나 20일이었나 헷갈리는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갔던 게 이제 이승만도 나가서 당선이 된 거지. 자, 어쨌든 7월 초까지 7월 17일까지죠. 말하자면 여기는 그 다음에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좌우합작위원회. 자,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년 7월.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됐어요.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됐다. 46년 10월. 그럼 만약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일은 뭐냐?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헌법 공포는 지울게요. 자, 그럼 요거 계기가 된 건 뭘까요? 왜 좌우합작위원회를 여운형과 김규식이 만들 수밖에 없었지?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하자고 주장한 건 그게 뭐죠? 정읍 발언이지. 자, 그러니까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게 되자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고 7원칙을 발표한 거예요. 인과관계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승만이 정읍 발언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자고 하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서 좌우가 합쳐서 통일 정부를 해야지 라고 중도파가 중심이 돼서 그 중도파가 여운형과 김규식이에요. 만든 게 좌우합작위원회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원인이 뭐였냐라고 물어보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자, 조선 건국동맹은 1944년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국내에서 만든 비밀결사 조직이죠. 아직 해방 전이니까 독립운동을 하려면 몰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밀결사고 국내에서 조직된 단체예요. 그리고 이 건국동맹은 좌우합작, 좌우연합으로 만들어진 거죠. 비밀결사. 자, 그런데 해방되자마자 조선 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어요. 건준위로 바뀌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자마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회를 이제 치안대로 바꾸고 아시죠? 요거 치안대랑 연결돼요. 치안대를 설치하면서 치안을 담당하면서 건국 준비 활동을 이어가게 되죠. 글씨가 좀 거지 같다. 좀 빨리 쓰려다 보니까 그래. 이해해요, 여러분이. 뭐 이제 여러분은 딱 이제 저는 여러분하고 말하는 만큼 빨리 써야 되니까 글씨가 좀 그렇네. 그런가 보다 해. 자, 그래서 다까지 살펴봤고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자, 요 밑에다가 그냥 쓸게요. 1차 미소공위. 자,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거고 1차는 1946년 3월 2차는 47년 5월 제가 여기다 그냥 2차까지 쓸게요. 2차는 1947년 5월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순서대로 하라는 게 문제였죠? 순서? 네, 순서대로 해라가 문제였지? 자,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되니? 자업자위원회? 아니, 뭐가 와야 돼? 다가 와야 되겠구나. 건국동맹, 건준이, 그래서 다. 그 다음에 미소공이, 그 다음에 재헌국회, 그 다음에 자업자위원회. 네? 아니구나, 거꾸로 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자, 순서대로 하면은 다, 가 순서예요.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순서를 물어봤고 이제 여기 또 어차피 계속 나와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 나오니까 또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262번으로 갑시다. 다음 보기의 선언으로 가장 옳은 것. 자, 각 군사사절단은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앞에 3대국은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문장에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약속. 자, 이게 바로 조선 독립 첫 약속. 자, 요걸 우리가 카이로 회담이라고 하죠. 카이로 선언이라고 해도 되고 카이로 회담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조선 독립 첫 약속. 자,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첫 번째 약속한 게 카이로 회담. 자, 그 다음에 얄타 회담. 자, 얄타는 1945년 2월에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대해서 그리고 신탁 통치를 언급하기도 하죠. 요 신탁 통치를 논의할 때 소련은 즉시 독립시켜주자. 미국은 20-30년은 필요할 듯. 그래서 신탁 통치를 원래 미국이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이라고 해도 회담이라고 해도 되고 포츠담 회담. 자, 1945년 7월에 한국 독립 이거 조선이라고 했네. 한국이라고 쓸게요. 그냥 한국 독립 재확인. 그냥 한국을 독립 꼭 시켜주자. 우리 약속 꼭 지키자. 이렇게 이제 언급한 게 포츠담. 그래서 카이로, 얄타, 포츠담. 미영중, 미영소, 미영중소. 미영중, 미영소, 미영중소.
그 다음에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는 미영중. 아니고 미영소지. 미영소. 자, 그래서 요 카이로 회담. 자, 여기는 이제 적당한 시기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여기 적당한 시기. 아까 마지막 문장에 적당한 시기나 절차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이고 43년이죠. 자, 그럼 1번. 이 선언에서 연합국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야, 이제 다 끝났어. 빨리 항복해. 이거는 마지막 포츠담 회담에 관한 설명이에요. 포츠담 선언. 자, 그 다음에 2번. 미영중의 정상이 모여 회담했다. 자, 여기 중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죠. 미영중. 네, 미영중. 카이로. 2번 맞고요. 3번.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정하였다. 요게 얄타죠. 얄타. 소련의 대일전 결정. 그 다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0, 30년간의 신탁 통치를 제안했어요. 처음으로. 20, 30년 정도 필요할 거야. 이렇게 제안했어. 이게 이제 얄타죠. 얄타. 그래서 이 중에서는 미영중. 네,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63번 볼까요? 보시면 자, 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 소, 영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논의했다. 자, 여러분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논의했으니까 뭘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우리가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알려진 거고 1945년 12월 시기까지 한번 체크.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자, 그러면 이 회의에서 미소 영중 최장 5년간 신탁통치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미국과 소련이 가를 개최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에 논의하기로 했다. 자, 일단 우리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첫 번째,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 그러니까 여기 임시라는 표현했지만 사실 그냥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라. 너네 하자. 이런 거죠. 민주주의 정부 수립. 두 번째, 요거 수립하려면 지금 미국과 소련이 군정을 하고 있으니까 모여서 회의 좀 해.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해라.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통치가 결정되죠. 신탁통치 결정. 신탁통치는 미, 영, 중, 소 최고 5년간. 자, 그리고 이제 요 하나는 2주 이내 사령부 회의를 해라. 네, 그거는 생략할게요, 그냥.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근에 요거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라.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미소 공동위원회 저기 날짜 써있지 않아요? 여기 1차 46년 3월 2차 1947년 5월. 자, 그리고 결론 결렬. 네, 아무 성과 없이 결렬했다. 요게 이제 성과 그 결과죠. 자, 그러면 1번 미소 양측의 여기 지금 가는 뭐냐면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따로 여기 지금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자, 그러면 1번 양소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네, 결렬됐죠. 2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성과를 냈다. 에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일단 시기만 체크. 아까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45년 8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45년 8월.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랑 아무 상관이 없다. 3번 민주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헌법을 만들었다. 언제? 여기 있죠. 여기 지워버렸네.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죠. 7월 17일에 발표. 자, 그 다음에 UN 감시하에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4번에서 이 시기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성과가 없었어. 미국이 짜증났지. 그래서 UN에 넘겼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정이 안 나잖아. UN 니들이 결정해줘. 그래서 결정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넘긴 건 47년 9월. 결정된 건 47년 11월. 네, 결정됐어요. 뭐라고 결정됐냐면, 자, 그러면 UN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해서 정부를 수립해라. 결정이 내려왔어. 그게 47년 11월이에요. 그리고 선거를 감시하려면 감시인단이 있어야 되잖아. UN 한국임시위원단이 48년 1월에 왔어. 남한은 들어왔어? 북한은 안 들어갔지? 못 들어갔지? 그래서 다시 UN에 넘겼어. 어쩌라고. 그랬더니 UN 소총회에서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해.
48년 2월에 결정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5월에 선거한 게 재헌국회의원이야. 그리고 그 중간에 남한만 정부 수립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나고 왔잖아.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 그게 남북협상이고. 이해돼요? 이렇게 쭉 연결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이 순서대로만 쭉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요거 결정된 게 언제라고요? 47년 11월 UN 총회. 47년 11월 UN 총회에서 결정이 내렸어요. 이렇게. UN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도록 해. 요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264번. 가해살 아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요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자, 보시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자, 여러분 건국준비위원회는 언제? 45년 8월. 조선 건국동맹이 건준위로 바뀌었어요. 45년 8월. 해방되자마자. 자, 그 다음에 1차 미수공동위원회. 지금 계속 나오네. 1차 미수공동위원회는 46년 3월. 자, 그 다음에 50총선거 실시는 48년 5월. 이렇게 되네요. 이 시기 한번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럼 1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여러분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45년 12월. 자, 45년 12월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로 가야 되죠? 1번 틀렸네. 2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려면 일단 정부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반민족행위 특별 처벌법 그리고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네요. 1948년 10월. 반민특위. 라전 라. 정부 수립 이후에. 자,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안해서 평양에서 회의를 하고 왔지. 이거를 우리는 남북협상이라고 하고 남북협상은 언제예요? 48년 4월이에요. 48년 4월이면은 다로 가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게 맞지? 다가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여러분 좌우합작 7원칙은 좌우합작위원회에서 1946년 10월. 46년 10월이면은 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딱 보니까 이거 100% 다 시기 물어보는 문제는 그쵸? 100% 시기 아니면 순서. 네. 왜냐면 정부 수립 과정이니까 당연히 순서 물어보나 시기 물어보는 문제니까 여기선 여러분 시기를 갈아주셔야 돼요. 요거 모르면 이제 하나도 못 푼다. 그치? 막 뒤죽박죽 되지.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볼게요.